포인트 포인트 R. 오늘 주제는 짝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식이 뭐 중요해, 그죠? 주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짝사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그죠? 사실은 뭐 이거 본다고 주식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신화부터 갑니다. 오딘. 북유럽 세계관에서 이제 최고 신인데, 우리는 이제 그 어벤져스를 통해서 토르나 로키 같은 건 잘 아는데, 오딘이 원래 짱입니다. 그리고 오딘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신이 아니고 되게 질투도 심하고 아들한테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토르를 막 부려먹기도 하고, 그리고 오딘이 되게 나쁜 신이 약간 악신에 가까워, 느낌상.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오딘이 현명하고 뭐 자애롭고 약간 제우스를 덮어 씌운 다음에, 제우스도 사실 바람둥이잖아요. 제우스를 좀 덮어 씌워서 최고 신으로 모시지만, 오딘은 사실 싸움으로 치면은 약간 좀 애매하고, 오딘은 사실 지혜의 신입니다. 오딘이 그 한쪽 눈이 없잖아요. 최고 신인데 한쪽 눈이 없어요. 싸움에서 진 게 아니고, 그 북유럽 세계관에 이그드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인데 전 세계에 이렇게 세계를 바치고 있다고 봐야 돼. 세계 자체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뿌리 근처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을 그 미미르라는 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북유럽 세계관도 되게 특이한 게,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우스도 자기를 낳은 그 거인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신의 반열에 오르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북유럽도 오딘이나 뭐 토르나 이제 신족들이고, 그 전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또는 세상에 더 힘이 셌던 애들이 거인이에요, 거인. 그래서 맞아, 이미르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격의 거인에서 나오는. 그래서 거인이 다스리는 세상을 신이라는 뭔가 무기도 쓰고, 약간 문명화된 느낌이 나는 친구들이 거인 세상이라는 힘과 어떤 야만이 있던 세상을 좀 뭐랄까 압도하고 나서 이제 신화 같은 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정말로 거인이 있었던 건가?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거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피림 뭐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거인 관련 그 약간 음모론은 아니고 거인에 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죠. 언제 뭐 거인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거인 뭐 시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미스테리 극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미미르의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마시면 거기에 온갖 세상의 지혜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미미르가 지키고 있죠. 미미르 거인인데 신들도 인정하는 거인이에요. 꽤 뭐랄까 현명해. 근데 미미르가 오딘이 그 샘에 찾아왔어요. 나 이거 좀 마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 신인데. 미미르가, 야, 그래도 네가 그 동네 짱인데, 그 동네 대장인데 지혜롭기까지 하면은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눈을 하나 내놔라. 그럽니다. 눈을 하나 이 샘에 받치면 그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오딘이 바로 뽑습니다. 바로 뽑아서, 사실은 이제 눈을 받치는 건 아니고 눈을 받쳐서 그 지하 그 바닥을 좀 보는 거기도 한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눈을 바로 뽑아서 샘에 던지고 샘물을 마셔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토르 보면은, 우리가 어벤져스 보면 토르가 굉장히 그 뭐랄까 약간 현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북유럽 신화 보면 토르 완전히 그 개차반이고 거인만 보면 때려 죽이고, 그리고 되게 바람도 많이 피고 멍청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딘이 그 날뛰는 아들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현명해졌기 때문에. 요거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공짜는 없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신도 눈을 바쳐야 된다. 그죠? 공짜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우리가 돈으로 사잖아요. 캐시가 있는데 캐시를 주고 주주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시는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은 매수 매도, 이걸 포지션으로 치환하면 롱숏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딘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은 롱숏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돼서 제가 오늘은 롱숏 특집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롱숏이 뭐고 숏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숏돌이지만 사실은 저는 롱도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전 숏만 친 게 아니고 항상 롱 포지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롱숏 거래, 제가 헤지펀드에 있을 때 롱숏 거래를 뭘 했는지 얼마 전에 제가 인하대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롱숏 거래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삼성의 해지 자산운용에 갔죠. 그때 2014년이니까 유럽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야 나한테 돈 가져오면 나한테 돈 내라 그랬습니다. 돈 남아서 나한테 가져오면 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돈을 안 가져오고 유럽 은행들이 돈이 남으면 가지고 있거나 또는 조금씩 대출을 해줬어요. 강제 대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때 채권 애널 할 때니까 보다 보니까 독일 국채 금리가 이때 2016년 초였나? 근데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국채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 이론적으로는 발행할 때 내가 돈을 받고 발행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내가 받을 때 내가 독일 국채를 살 때 내가 돈을 주지만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액면 만기에 받아야 될 돈보다 만기에 내가 10,000원 받기로 했다면 한 12,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금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쿠폰도 없는데, 이자율도 없는데, 이자도 안 주는데, 그만큼 독일 국채가 인기였고, 그래서 난 이건 인정 못한다.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는 건 인정 못한다. 그래서 독일 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이게 금리예요. 금리는 낮을수록 채권은 비싼 거니까.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순간 독일 국채 금리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해서 같은 만기 미국 국채랑 독일 국채인데 이제 만기가 10년인 거죠. 독일 국채 10년짜리를 팔고 미국 국채 10년짜리를 샀습니다. 금리차 요때. 금리차가 요 두 축이 같으니까 한 1.5% 정도 났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내가 미국 국채에서 1.5% 금리를 받아가면서 만기까지 기다리면 10년 동안이니까 15% 먹으면서 요 금리 차가 좁혀지면 먹는 거거든요. 금리 차가 좁혀지는 걸 기다릴 수 있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옵션을 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더 벌어졌네.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상승했어요.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이 손실이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둘의 스프레드예요. 2014년, 2016년 요때쯤 들어갔죠. 그래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엄청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요. 이때 제 기억으로는 한 120억 까먹었나? 70억인가? 뭐 까먹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쉽지만 독일 국채를 판다는 거, 독일 국채의 숏 포지션을 잡는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독일 국채를 내가 팔아야 돼. 숏 포지션을 잡아야 돼. 빌려다 팔아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 기관이라고 해도 독일 국채를 어디서 빌려올까요? 빌릴 수 없습니다. 빌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스왑이나 인버스 이런 거 하면 그 효과가 안 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그래서 독일 국채를 못 빌려서 숏 포지션을 잡으려고 독일 국채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독일에도 이제 국채 선물이 있어요. 국채와 연동되는 선물을 매도하고 미국 국채는 현물로 샀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서는 실제로 달러 이자를 받고 독일 국채 선물을 매도했는데 문제는 독일 국채 선물의 롤오버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6달 만에 턴 건데 몰랐죠. 처음에는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롤오버 비용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적기도 했고 하지만 결국은 요 보시면 스프레드 보시면
줄어들었죠. 그죠? 줄어들긴 했었어요. 1%까지 줄어들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았죠. 너무 일찍 들어갔고, 너무 모르고 들어갔고, 또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공한 케이스도 많지만 이 롱숏 전략은 지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지금은 아니고 최근에 독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급하고 실패했고 너무 빨리 들어갔고 그리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 풋사랑이죠, 그죠? 오늘 짝사랑 얘기라서 사랑의 변형들 하는 겁니다. 네. 롱숏을 통해 보는 사랑 얘기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죠? 건축학 개론 그 영화 이게 벌써 2012년이니까 13년 전 영화네요, 그죠? 이제 이때 이제 수지가 가수에서 국민 배우로 탈바꿈한 거죠. 이재훈 씨도 이때 요즘에 풋풋했는데 요즘에 모범 택시 하시면서 굉장히 무서워졌는데 요 영화 이 장면 보면 이제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죠. 이젠 이거 그 노래도 이제 국민 노래가 됐죠. 지금 봐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조정석 씨 그때 납득이 안 돼 그거 하신 거 13년 전이네요. 그리고 요 제목이 보면 아키텍처 101이잖아요. 건축학 개론 이게 제목인데 101은 뭐야? 그거 핑미업도 아니고 근데 이게 서양 쪽에서 강의 번호 100번대가 약간 그 기초 강의래요. 그래서 개론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뭐랄까 건축학 개론을 그 수강 번호 강의 번호가 이런 식이래요. 아키텍처 101, 103 우리로 치면 뭐 전공 필수, 뭐 전공 교양 필수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풋사랑이었다. 제 독일 국채 매도와 미국 국채 롱은 풋사랑이었다. 저한테 제 롱숏 인생에서. 하지만 굉장히 큰 엄청 깊은 사랑도 있었습니다. LTCM이라고 1980년대 정확히는 1994년에 LTCM은 나왔죠. LTCM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앞자 딴 겁니다. LTCM 딱 봐도 길게 하게 생겼죠. 롱텀리 캐피탈을 매니지먼트 해준다.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존 메리웨더는 1980년대 살로몬 브라더스 1980년대의 채권 시장에서 살로몬 브라더스를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살로몬 브라더스가 나중에 리먼으로 가거든요. 이제 리먼으로 그 합병돼요. 살로몬 이름 딱 보면 이제 유대계요. 어떻게 된 거야? 유대계죠. 솔로몬 형제들이 만든 거죠. 이게 돈이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되고 원래 금요일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그죠? 하지만 오늘 건 돈이 될 겁니다. 오늘 건 정말 돈이 될 겁니다. 뒤에 있어. 근데 기다려요 좀. 사랑은 좀 기다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셔야 돼.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걸로.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중간에 이제 약간 염색했어. 어쨌든 1980년도에 살로몬 브라더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채권 쪽에서 차익거래 팀을 이끌었습니다. 차익거래. 또 제가 채권 시장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 게 차익거래예요. 아비트라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차익거래를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아비트라지 뜻이 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죠. 우리 그냥 배워. 아비트라지가 차익거래. 근데 차익거래는 또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잘 모르죠. 그래서 차익거래는 한자로 쓰면 재정거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거래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쫓겨나요. 살로몬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 그래서 회사에서 적도 많아지고 책임질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책임지고 내보냈는데 그때가 아마 40대 초반?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시장에서 명성이 있다 보니까 팀원들하고 선수들을 모아서 매크로 헤지 펀드를 만듭니다. 제가 있었던 삼성 헤지 같은 매크로 헤지 펀드를 만듭니다. 그게 LTCM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LTCM이 한 롱숏 전략, 대표적인 롱숏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그 전에 존 메리웨더하고 루이스 라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 딱 보면 이게 약간 이탈리아계죠. 존 메리웨더는 무슨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인데 이게 빅숏 영화 중에 일부예요. 빅숏이 뭐냐면 모기지 채권이 쌓였다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대출 채권, 부동산 대출 채권. 그 모기지 부동산 대출이라는 게 내가 집 살 때 은행 가서 나 이 집 살 테니까 돈 빌려줘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이 내 채권자잖아요.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채권은 은행하고 나의 관계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유동화해서 채권 시장에 유동화해서 팔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은행은 나한테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출증은 내가 들고 있으면 관리하기 귀찮은데 이거를 유동화해서 시장에 던져버리면 나는 북에서 빠지는 거니까 난 또 다른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게 루이스 라니엘입니다. 그래서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역시 있었고 그 입법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이 둘 루이스 라니엘이하고 존 메리웨더가 살로몬 브라더스의 채권 전성기를 이끄는데 이 둘 다 쫓겨납니다. 물론 이제 아나무인적인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쫓겨난 다음에 이 둘이 쫓겨나고 나서 살로몬 브라더스가 망합니다. 그래서 약간 경영진이 오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한다. 대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이런 굵직한 또는 이제 그 중요한 인물들은 대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살로몬 브라더스가 망한 다음에 존 메리웨더가 살로몬 브라더스를 사러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다고. 어쨌든 다시 존 메리웨더로 돌아가서 존 메리웨더가 만든 LTCM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롱숏 전문이었습니다. 매크로 롱숏 전문이었어요. 컨버전스 트레이드라고도 하고 렐러티브 밸류 아비트라지라고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업계에서는 렐러티브 밸류 상대 가치 거래라고도 하고 아비트라지는 잘 안 붙이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용어는 이렇게 불려 썼습니다. 컨버전스는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거. 그때 뭘 했냐면 살로몬 브라더스가 미국 국채를 롱숏 하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공부한 것 같죠, 그죠? 제가 영화 얘기 많이 안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내용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제가 그동안 한 포인트 알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 국채 롱숏인데 뭐냐면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만기가 3년짜리인데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3년짜리 발행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새로운 3년물이 발행되거든요. 그럼 먼저 발행된 거는 만기가 2.5년 남았잖아요. 2년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근월물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가장 새로 나온 채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만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만기가 더 김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요. 그래서 살로몬 이 LTCM 친구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원래 만기가 짧아지면 더 비싸지는 게 맞는데 어떤 국채시장의 선호 때문에 만기가 먼저 발행된 만기가 짧은 것들이 더 싸고 만기가 긴 게 일시적으로 더 비싸다. 그래서 롱숏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적정 가치가 있는데 만기가 그러니까 최근에 발행된 게 너무 비싸. 그래서 얘를 팔고 그 판돈으로 옛날 걸 조금 철 지난 그런 채권들을 삽니다. 정확히는 그 채권을 산 다음에 그걸 담보로 맡기고 그 새로 발행된 걸 빌려서 파는 거죠. 그래서 롱숏 포지션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는 LTCM이 굉장히 크게 하고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했고 2008년부터 많이 했고 2005년부터도 했고 하지만 이게 돈이 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는 안 하는데 LTCM이 이걸 할 때는 미국 국채 시장이 비효율적이라서 그 스프레드가 꽤 컸고 LTCM은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40배를 태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 예를 가져왔어요. 한국의 이제 20-5더라고요. 26-5, 26년도에 5인가? 26-10인데 어쨌든 3년물인데
2026년 6월에 발행된 거, 그리고 2025년 12월에 발행된 거, 똑같이 3년물이라고 부르지만 2025년 12월에 발행된 거는 이제 만기가 6개월이 지났으니까 만기가 2.5년 남은 거고, 이 둘의 금리 차가 이렇게 납니다. 7bp, 6bp, 5bp, 0.07%, 0.6% 확대됐죠. 6월에 발행되면서 확대됐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 거라고 점점 내려가고 있긴 한데, 만기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국채도 6개월 후에는 얘도 헌기되거든요. 확 줄어요. 그래서 이 7bp를 먹으려고 여기에 롱숏을 들어갑니다. 7bp 얼마 아닌 것 같지만 100배 걸면 7%입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버리지. 이거를 LTCM이 굉장히 많이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사실 LTCM 정도면 가격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시장을 거의 압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국채 롱숏. 지금 좀 어렵죠, 그죠? 어렵긴 한데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을 두고 요 어려운 커리큘럼들을 제가 컨텐츠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들어두셔야 돼요. 롱숏이 뭔지, 차익 거래가 뭔지, 그 채널이 언제 폭파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유럽이 1990년대쯤 되면 유럽이 통합 과정을 거칩니다. EC였다가 EU로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같아지면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약간 그동안 요 금리 보시면 이건 지금인데, 요 빨간 선이 이탈리아 국채 금리예요.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요 푸른색 요 영역이 이 둘의 금리 차거든요. 지금은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2% 차이 나고 5% 차이 난 적도 있습니다. 2011년 유럽 금융위기 때. 그래서 LTCM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국채 싼 걸 사고 독일 국채를 팔아요. 그래서 이 금리 차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롱숏의 기본은 상대적으로 비싼 걸 팔고 상대적으로 싼 걸 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싼 건 싼 이유가 있어. 그게 한 번에,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만기가 같은 국채도 가격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고 싶어 해요. 시장이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효율성을 극단으로 내가 따먹겠다, 극단으로 내가 짜먹겠다라고 생각한 게 LTCM이었습니다. 1994년에 시작해서 1997년까지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막판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편입되거든요. 러시아 국채가 발행됐지만 루블화로, 러시아 돈이 루블이니까 루블화로 발행됐지만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러시아 국채가 굉장히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채를 사고 같은 만기 미국 국채나 독일 국채를 팔아서 만기가 되면 이게 어차피 붙을 테니까, 그래서 컨버전스 거래를 많이 했고, 러시아 국채 롱하고 선진국 국채 숏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롱숏 포지션들이 LTCM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국채, 회사채, 모기지, 차익 거래, M&A 할 때 차익 거래까지. 그리고 LTCM이 자랑한 건 우리는 방향성 거래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식시장이든 채권이든 강해지든 약해지든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이 비효율성을 극단으로 짜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돈을 아무리 맡겨도 우리는 시장을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는 이 비효율성을 짜서 너한테 적정 수익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이게 나이 먹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그게 LTCM이 자랑한 거고, LTCM 멤버들이 박사였습니다. 블랙쇼츠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금융공학을 들고 와서 내가 비효율성을 찾았다, 나한테 돈을 맡겨라, 안 맡길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이 맡겼고, 잠깐 더 넘어가기 전에 보면 컨버전스 트레이드는, 요거는 이제 그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고, 이건 정확히 말하면 차익 거래는 아니에요. 아비트라지가 차익 거래고, 사실 앞에 렐러티브 밸류가 붙은 순간 이것도 상대가치 거래지 차익 거래는 아니에요. 차익 거래하고 상대가치 거래하고 그냥 롱숏 거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지금 맛만 보시고. 그래서 LTCM이 출범했을 때 1994년 3월에 출범하고 나서 요 노란 선이 S&P 500의 리턴입니다. 토탈 리턴. S&P 500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100% 상승할 동안 LTCM에서 LTCM의 수익률은 250%가 넘었습니다. 방향성 베팅도 안 하고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롱숏을 하는데, 롱숏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델타가 제로예요. 방향성하고 상관없는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270%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월가에서 돈을 싸들고 옵니다. 제발 내 돈 받아달라고. 그리고 커네티컷 그리니치 천문대, 그건 영국에 있는 건데, 어쨌든 커네티컷 주는 이제 소득세가 제로에 가까워서 뉴욕주에 있지 않고 나가서 만든 거고, 조용히 이 친구들은 이제 학자처럼 앉아서 돈 들어오면 비싼 채권 팔고 싼 채권 사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서 잠자고. 왜냐면 스프레드니까. 언젠간 줄어들 거니까. 언젠간 정상화 될 거니까. 1997년에 70억 달러까지 자산이 늘어납니다. 70억 달러가 지금 작아 보이죠? 이게 7조, 7호 35니까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당시로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레버리지를 최대로 했을 땐 120배까지 했으니까, 10조 원을 120배 했으니까 1200조까지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포지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있는 채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LTCM이 들고 반대 포지션으로 팔아놓은 거. 롱숏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어요. 결말은 아시다시피 이 전략은 시장이 평온할 때,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잠깐의 어떤 비효율성,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또는 시장이 그 비효율성을 발견해서 그 비효율성을 없앨 때 먹을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S&P 500이 보시면 94년부터 97년 동안 쭉 올라간 거 보면 굉장히 잘 깔끔하게 조용히 올라가죠. 시장이 평온할 때였어요. LTCM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사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시장이 출렁일 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라고, 이머징 마켓에 있는 채권, 불안한 채권들 가격은, 그러니까 금리는 일드 스프레드잖아요. 미국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야 먹는 포지션이 LTCM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97년부터 뭐 인크리서 애뉴얼, 뭐 보시면 이 네고시에이션 오브 스탠바이 어그리먼트 오브 멕시코 외환위기, 우리나라 외환위기까지 1997년 초반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LTCM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건 98년 8월 17일에 있었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러시아가 국채를 못 갚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줄게. 그러면서 러시아 국채가 빵 터지면서 LTCM이 러시아 국채만 터진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스프레드, 전 세계에 있는 스프레드가 확 확대됩니다. 전부 다. 모기지, 채권, 주식, 아까 보여드린 심지어 국채 사이의 스프레드도 확대돼요. 왜냐면 걔가 더 싼 이유는 유동성이 없어서 그래요. 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 가격 발견이 안 돼. 그래서 좋은 것들만 살아남고 좋은 것들만 덜 깨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것들은 확 약해집니다. 그래서 LTCM 이때 망하죠. 방향성 상관없고 나는 스프레드 비효율성만 추구하고 레버리지 굉장히 많이 일으켰지만 난 안정적이다 라고 로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계산했지만 시장 앞에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간 손익입니다. 보시면 94년부터 98년 어느 시점까지 LTCM은 하루도 손실 난 적이 없어요. 회사 전체적으로 계속 플러스였어요. 근데 98년 4월부터 그 플러스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마이너스로 돌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죠. 이때 When Genius Failed라고 여기 책이 있는데 여기 있다. 이 책 천재들의 실패인데 When Genius Failed라고, 이 책 보면 LTCM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LTCM이 어려워지고 나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LTCM에 문제가 생겼다. LTCM 포지션이 너무 커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이거 샀고 이거 팔고 보여주지도 않은 뭐 컨펌 이거 보여줄 텐데 그죠? 책 제가 이거 한 3번 읽었을 거예요. 3번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현업일 때도 어쨌든 LTCM 포지션을 더 공격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LTCM 포지션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구제금융을 준 게 아니고 뉴욕 연준이 그 금융사들을 모읍니다. 증권사 큰 증권사들 모아가지고 야 쟤네 망하면 너네도 망하니까 돈을 각출해서 모아가지고 그 LTCM의 구제금융을 증권사 돈으로 합니다. 증권사랑 금융사 돈으로, 은행들 돈으로. 이때만 해도 정부 돈을 넣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막는데 30달러 36억 달러 줍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은 다 돈 낸 사람들이 나눠 가져요. 나중에 대박 나죠. 그러니까 한번 엄청 위기가 났다가 싸진 걸 사는 사람들이 버는 건데 위기가 날 때 손해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영권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그래서 메리웨더는 나중에 쫓겨나고 두 번째 쫓겨나죠. 그다음에 헤지펀드 만들지만 실패해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메리웨더라는 굉장히 뛰어난 베테랑도 아니지 거의 한 채권 시장을 만든 사람도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도 계산을 못 해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데 원래 상관관계가 없던 자산들도 LTCM 안에 들어가면서 LTCM이 망하면 다 같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시작해요. 다 하락하는 쪽으로. 그죠? 원래 런던에 있는 어떤 주식하고 저기 코네티컷에서 거래되는 채권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LTCM이 가지고 있으면서 LTCM이 망하면 둘 다 약세 요인으로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ETF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ETF에 들어있는 것들이 상관관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뭐 APR 이런 거 사실 뉴욕에 있는 큰 ETF랑 상관관계 없을 것 같죠. 걔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관관계가 생깁니다. 점점. LTCM이 망하고요. 이거는 드라이빙 마이카 같은 어떤 사랑인 거죠.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남자 없는 여자들과 몇 개 책에 이제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배우면서 연출가인 가후쿠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랑이 배신당하는데 사실 여기서 배신이라고 하진 않고 이제 사랑의 본질을 뭐 탐구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이 LTCM 사례를 보면서 느낀 어떤 사랑의 양상 유형은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뭐 넷플릭스에 있나? 꼭 보시기 바랍니다. 19금이니까 이제 아이들을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그죠? 풋사랑도 있고 어떤 이런 성숙된 굉장히 성숙한 사랑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나 이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배신은 아니고 LTCM도 시장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믿고 베팅을 했는데 사실은 시장은 그런 수학적으로 또는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죠. 그죠? 롱숏을 하면 시장을 굉장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TCM의 롱숏 이제부터 우리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들으셔야 돼. 사람들 다 오라고 하셔야 돼요. 아마 오늘 주말 내내 이걸 보시게 될 건데 어제가 좀 신기했죠. 그죠? 어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한 3주간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알파벳이 실적이 좋은데 알파벳이 빠지고 메모리가 좋아. 그걸 설명하는 거는 AI로 가는 길에서 알파벳이 비싸게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거였죠. 메이크 센스 해요. 그래서 어제 주식은 사람들이 알파벳에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안 좋을 정도로 반도체를 비싸게 사야 되니까 샌디스크나 마이크로는 상승해도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알파벳은 수익성이 떨어질 테니까 알파벳은 빠져도 어쩔 수 없어. 일종의 이제 심리적 롱숏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요 붉은 선이 알파벳의 2026년 주가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거의 못 올랐네요. 마이크론은 2026년에 여기 보시면 250%, 고점이 한 330%까지 2026년에만 상승했다가 하락했는데, 제가 앞에 롱숏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롱숏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롱숏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어쨌든 이 둘이 AI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반도체로 보면 전방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데 우리가 전방산업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공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I라는 어떤 큰 우리가 이제 테마, 큰 흐름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뒷받침하는 거고, 알파벳 같은 데는 이제 그걸 끌고 가는 데인데, 이 둘이 유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유기적으로 잘 해야 AI로 가는 거거든요. 응? 왜요? 그런데 AI로 가는 길에 잠깐 끊겼는데 다시 붙었어요. 네, 뭐 잠깐 끊겼어요. 네. 이제 괜찮나요 이제? 예. 네. 그래서 알파벳이 계속 손해를 보면 AI로 잘 못 갑니다. 알파벳이 추진력을 잃으면 AI로 잘 못 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롱숏을 한다. 내가 롱숏하는 헤지펀드에 있었으면 저는 이때는 안 할 것 같은데 6월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 마이크론 너무 많이 올랐고 마이크론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AI 자체가 빠그러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레드도 많이 벌어졌고 스프레드도 거의 300%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마이크론을 숏치기는 좀 그래. 마이크론만 숏치기는 그래. 그래서 마이크론을 숏치고 알파벳을 롱 잡으면 이런 어떤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 내가 마이크론을 숏치고 알파벳을 롱 잡으면 AI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실패하면 메모리는 박살 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메모리 지금 증산도 하고 있고, 메모리는 사실 AI가 일어나기 전에는 메모리가 힘들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데 구글은 만약에 AI가 좌절된다고 해도 구글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여전히 그 소비자들하고 접점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러면 좀 기다리면 타이밍만 잡으면, 그죠? 300%가 벌어져 있어. 이 둘이 어떤 주가가 둘 다 같이 AI 주로 분류되다가, 특히 예전에는 빅테크가 훨씬 더 각광받다가 갑자기 그 친구 뭐랄까 꼬붕은 아니고 하여튼 같이 가는 애 중에 확 치고 나가는 애가 있었어. 그러면 약간 이 스프레드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베팅해보자. 마이크론을 숏치고 그 금액 그대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알파벳을 사고 그걸 맡기고 그 금액 그대로 마이크론을 숏치는 거죠. 그러면 요 검은색이 내려가면, 누적 수익률이 내려가면 버는 겁니다. 성공했죠. 6월 25일에 들어갔다면 성공했어요. 지금 250%니까 50% 정도. 근데 정확히 이제 시작이 여기니까 50%는 아닌데 여기서부터 누적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돈을 벌었을 거예요. 우리도 체감하죠.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6월 어느 시점부터 약해, 이상하게. 그리고 구글하고 메타하고 얘들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저는 이제 그래서 단일 종목보다는 아마 ETF나 아니면 바스켓으로 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샌디스크, 뭐 키오시아, 뭐 이런 거, 거기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갔겠죠. 걔들을 팔고 적장이 팔고. 근데 미국 친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와서 팔지는 않습니다. 뭐 귀찮아. 마이크론, 샌디스크를 팔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멀티플도 되게 비싸니까 얘들을 팔고 돈 잘 버는 구글을 샀죠. 그런데 어제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 돈을 난 벌고 반도체를 좀 덜 산다고 했어야 되는데 구글이 이제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더 살 거예요. 돈은 벌지만 더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많이 꺾인 게 아닌가. 오늘 아침까지. 지금도 조금 구글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LTCM이 이게 줄어들 줄 알고 들어갔다가 더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손절. 좀 늦게 들어간 친구들이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한 주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같이 들어간 친구 중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이 벌어지는 쪽으로
뭐 참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어떤 하이퍼스케일러하고 반도체의 움직임을 이걸로 설명하면 설명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 같아도 합니다. AI가 실패하거나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확률적으로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가도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보다는 수익률이 더 낮아질 확률이 높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마이크론이 망할 거나 이런 베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이 지금보다 구글보다 덜 좋아질 거다 라는 데 베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현업에 있으면 합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사실 두 개 다 쇼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면 오늘 밤에 알파벳이 갑자기 반등하면 메모리는 안 좋겠죠. 이런 테마로 좀 하고 있다면 이 롱숏이 들어가면 서로 이게 이제 방향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롱숏이 들어가면 서로 이 내러티브의 설득력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막 밀어 제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알파벳은 왜 빠졌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게 치면 제가 한 몇 달 후에 보여드렸을 때 얘가 100%로 내려가 있으면 뭐 저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은 헤지펀드나 많은 매니저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마이크론을 쇼치지 않아도 여기서 마이크론을 덜어내고 팔고 알파벳을 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키 맞추기 형식으로.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올해만 300%지 작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 AI가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이 아마 실적이 17일인가 발표됐죠. 그때부터 약해진 거. 그런 거가 아닌가. 끌어다가 해석하는 거긴 하지만 저라면 그렇게 했다. 롱숏.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 본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 하려고 그리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다, 상폐해야 된다, 뭐 증거금 올려야 된다 이 얘기 말고 저는 또 나름 이제 금융계에 있던 출신으로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 걸로 추정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종목은 제가 이제 그 회사도 있으니까 그냥 종목은 다 뺐어요. 그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죠? 상장되고 좋다가 빠졌다가 또 좋았다가 꼭 고점은 여전히 6월 23일, 6월 17일하고 6월 25일 그 주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주식의 고점이었어요. 그죠? 6월 23일에 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정신 못 차리고 또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좀 쉬다가 쭉 빠졌다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가격입니다. 나브가 아니고 적정 가치가 아니고 나브랑 크게 큰 차이가 좀 있는데 나브 가져오는 건 좀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찍히는 손익은 이 종가니까 종가를 가져왔고요. 지금 이게 오늘 뜬 거긴 한데 좀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5월 27일에 상장됐고요. 상장 전에 우리가 홍콩에 3배짜리 있고 뭐 미국에도 3배짜리 있고 그거 우리나라 주식 가지고 3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하는 거 거기서 재미 보고 있는데 우리도 하게 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론이 그랬어요. 그걸 여론이 업계가 만든 건지 사람들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싸게 조그만 돈으로 왜냐면 하이닉스가 막 200만 원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레버리지 그거 하면 달러도 밖으로 안 나가고 그래서 외환도 안정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환영하는 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6월 23일까지는 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락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가격이 하락하면서 문제라고 저희가 지금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죠. 그죠? 가치 판단 없어요. 그냥 제가 팩트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현황과
그거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레버리지 2배고 종목도 2개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롱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인버스, 리버스도 같이 상장됐어요. 그죠? 2배 숏, 단일 종목에 2배 숏 할 수 있는 것도 상장이 됐습니다. 그 가격. 그냥 이거는 이제 봉을 캡처한 거고, 이거는 이제 종가를 연결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이 붉은 선이 ETF 가격이에요. 축 보시면 이쪽이겠죠. 당연히 15,000원이니까. 네, 당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됐을 때 이렇게 좀 하락했다가 6월 23일에 고점 찍고 종가가 쭉 빠졌어요. 가격으로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생겼겠죠. 녹색 선으로. 왜 똑같이 생긴 걸 또 그랬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 보이라고. 수익률하고 가격하고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습니다. 인버스는 이제 파는 거죠. 레버리지 인버스는 요거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SK 하이닉스, 이건 SK 하이닉스 인버스입니다. 정확히는 하이닉스는 아니고 하여튼 종목을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레버리지 인버스면 SK 하이닉스가 하락했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이때보다 올라가 있어야 될 텐데 아래에 있어요. 그죠? 어쨌든 지금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냥 레버리지를 샀으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손실을 한 40% 정도 봤다. 레버리지 인버스를 샀으면 손실 한 얘도 40%네 정도 봤다. 이건 현상. 왜 그러냐? 레버리지 ETF는 이거 많이 들으셨기도 하고 그 교육 다 받으셨을 테니까 교육은 받았지만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죠? 그냥 이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날에 주가가 10% 상승해요. 그럼 주식은 SK 하이닉스는 100에서 110이 되죠. 레버리지 2배 ETF는 100에서 120이 됩니다. 왜냐면 그날 상승한 10%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다음날 9.09가 하락하면 SK 하이닉스는 110이 됐다가 다시 그냥 100이 돼요. 9.09가 하락하면. 그런데 레버리지 2배 ETF는 120에서 9.9%의 2배가 18.18%가 하락하니까 98.18이 됩니다. 주가가 그대로 올랐다가 그대로 빠지면 그냥 원래 주식은 그냥 그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100으로 맞추려고 일부러 9.09를 한 거예요. 10% 올랐다가 9.9% 빠지면 직관적으로는 그래도 한 2%, 1%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주식도 제자리고 레버리지 2배 ETF는 더 낮은 마이너스 1.82%입니다. 왜냐면 이거 1만 잡으니까. 일간 상승률, 일간 하락률만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교육받으면서 보셨을 텐데 이거 보시면 그렇구나 알겠지만 내가 들고 있을 때는 몰라요 잘. 그래서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죠. 누적 수익률이 아닌 하루 수익률의 몇 배를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랑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랑 상관없이 진동만 해도 계속 손실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게 수식이에요. 보시면 손실 규모는 여기 1-1 플러스 R분의 2R의 제곱, 이 R은 이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의 파라미터인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것까지 안 넣으면 너무 마바라 같잖아. 그죠? 제가 이거 다 수학적으로 계산했고요. R이 커지면 이게 이제 1백이잖아요. 1백이니까. 음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항목이 커지는 거니까. R이 커지면 손실이 비례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그 비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ETF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만 하면 손실이지만 연 이틀 10% 상승하면 주식은 1.11이 됐다가 그러니까 21%가 상승해요. 10%를 두 번 상승하면 본주는 SK 하이닉스는 21%를 먹죠. 그렇죠? 10% 상승했다가 또 10% 상승하니까. 근데 2배 레버리지 ETF는 44%를 먹습니다. 10% 오르지만 40%가 아니고 44%를 먹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가 수익이 나는 유일한 케이스가 한쪽 방향으로 수익률의 변동이 크지 않고 작더라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수익률로 한쪽 방향으로 쭉 갈 때만 수익이 나요. 그 수익이 가장 극대화돼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은 안 변하고 방향성은 없고 진동만 하면 계속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반대,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크면 제일 큰 손실이 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 그리고 그래서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등락률이 크고 그러면 수익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 그게 지금인 거죠. 그죠? 아니, 우린 불분명하진 않구나. 정확히 아래로 가고 있죠. 여기까지 좀 지루하시죠? 결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6월 25일 고점 290만 원, 290만 87만 원. 아니네. 290만 8,700. 죄송합니다. 왜 발음이 안 되죠? 어쨌든 290만 원을 고점으로 6월 25일부터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고점이었는데 이거 정리한 겁니다. 유리한 환경은 꾸준히 상승해야 돼. 또는 꾸준히 하락하거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지고 방향성이 반대면 진짜 손실이 많이 나요. 그래서 롱숏을 해보자. 레버리지 ETF로 롱숏을 해보자. 왜냐면 이 인버스도 있으니까. 옛날에 니니님이 그 고버스 사고 그냥 2배 사고 고버스 판 것처럼 레버리지 ETF도 한번 해보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롱숏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하나 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고버스라고 표현해야 돼요. 얘들 레버리지는 라고는 안 하는데 두 개를 사면 이론적으로는 2배를 사고 2배를 판 거니까 델타는 막혀있다고 생각되죠. 그죠? 이러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난 크게 손실은 안 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소식은 이제 제가 그 AI랑 제가 이제 잘 하려고 AI한테 계산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R이 이제 수익률이고 T가 시간이고 T가 이제 만기고 그러니까 청산 시점이고 이렇게 하면 수식이 이렇게 되고 실제로 어떤 레버리지 ETF 하나 사고 레버리지 고버스 하나 사면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잠깐 플러스고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인버스는 SK 하이닉스가 빠졌으니까 방향성으로는 수익을 내지만 변동성으로 까먹은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주식 저희가 느끼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그런 거 칠 때마다 그렇게 어제 종가 대비 오늘 종가가 위든 아래든 많이 움직일 때마다 얘들은 계속 깨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방향성까지 아래로 됐으니까 레버리지 ETF는 훨씬 더 손실이 많이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건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하죠. 그럼 저는 뭘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이것도 롱숏이죠. 이것도 포지션은 롱이지만 사실은 이제 롱숏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얘를 바꿔서 얘를 숏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면 어떨까? 둘 다 빌려다가 팔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수식이 그냥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하나 빌려다가 팔고 대참에도 하고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또 돈을 맡겨서 레버리지 인버스 고버스를 하나 또 빌려다 팔면 2개를 팔면 추세적으로 근데 이거 추세가 나와도 상관없지. 그죠? 그럼 굉장히 높은 확률로 먹겠네. 변동성만 커지면 난 방향이랑 상관없이 먹겠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해요. 이거 나오자마자 모두가 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 롱숏 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이 포지션을 잡으면 방향성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변동성만 커지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못하니까 누군가 했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제일 좋을까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커지면 좋겠죠. 사이드카가 계속 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막 걸리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우연찮게 내가 이제 선물도 좀 있네? 현물도 좀 있고, 게다가 나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마이크론이랑 뭐 이런 거 거래할 수도 있어. 그러면 흔들기 싫어도 흔들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내 이익을 나니까. 그리고 이걸로 누군가 작정하고 들어갔다면 변동성이 커지는 걸 의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툭 건들면 계속 걔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면 뭐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했을 수도 있고, 이 포지션을 진짜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빌릴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빌려다 팔고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근데 빌리려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 많죠. 그래서 주식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누군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상품들이 나오는 순간 변동성이 커질 요인이 시장에 생긴 거죠. 그리고 그걸로 굉장히 단기간에 누적 수익률로 40%, 여기다 레버리지를 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판 돈으로 또 사기 때문에 내 돈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롱숏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 돈을 하나도 안 쓰기 때문이에요. 판 걸로 사기 때문에. 그냥 나는 리스크만 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낯설지만 밖에는 이미 있습니다. 밖에는 이미 있고, 밖에서는 이거 다 대응하고, 근데 우리는 이걸 대응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 있다. 누군가 마치 우주에 아무 물질이 있는 것처럼 확인은 안 되지만 누군가 이 두 양시옷을 잡고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커지는 걸 원할 테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나가다 그랬잖아요. 지금 외국 형님들이 한국 시장 너무 좋아하고 있다고. 볼도 되게 커졌고. 아, 그래요? 뭐 JP 모건이 이미. 근데 이거는 뭐 잠깐 생각해도 롱숏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이 녹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옵션에서 옵션 매도를 하는 이유예요. 옵션을 매도하면 볼이 커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타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세타도 먹고 볼이 작아지는 경우, 만기로 갈수록 볼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만기가 없어. 너무 좋아. 만기가 없는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공학적, 엄청난 금융공학도 아닙니다. 이건. 그죠? 그리고 어쩌면 계산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제 레버리지 ETF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누적으로 40%는 좀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일문이 반토막 나서 더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유 선물 펀드 같은 거 드신 분들은 압니다. 녹는다는 게 뭔지. 원유 가격은 안 변해도 내 펀드 기준가는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인버스가 이미 있어요. 그죠? 인버스가 이미 있었고, 근데 그거는 코스피 200 인버스는 코스피 200을 5% 밀기 너무 어려워. 그죠?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우리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걔들을 밀었는데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우리 보지도 않는, 듣도 보지 않는 아주 작은 주식을 하면 걔는 또 변동성이 안 커졌을 거예요. 왜냐면 걔는 숏을 칠 수가 없어. 빌릴 수가 없고, 해지가 안 되면, 외국인은 해지가 안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컨트롤을 못하면 아예 숏도 안 쳐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이즈도 크지, 시장도 깊지, 호가도 깊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주 작은 애들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운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올해 있었던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한쪽 방향으로만 갔어도 아마 그러니까 수익률은 저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더라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레버리지 ETF 사이즈 자체가 좀 줄고 있고, 그리고 좀 대응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돈 된다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조금 먹을 게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좀 이제 생각한 건, 그래도 뭐 2시간을 했네. 큰일 났구만.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든 생각은 위대한 개츠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내용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 개츠비예요. 개츠비. 스콧 제럴드 피츠버그가 쓴 소설인가 그럴 텐데 개츠비가 원래 이 데이지 뷰캐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노동자였다 보니까 이 데이지 뷰캐넌은 이제 속물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상대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개츠비가. 그런데 뭐 밀주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는 아마 주류법 그 금주령 내렸을 때인가 봐요. 하여튼 마피아하고도 좀 엮이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뷰캐넌 사는 동네, 데이지 사는 동네에 와서 부자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지라는 어떤 개츠비의 어떤 꿈 이상, 가고 싶은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법이든 굉장히 무리를 해서 빚을 굉장히 많이 내서 이렇게 맨날 파티를 열고 그래서 데이지가 혹해요. 혹하지만 결론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참하게 개츠비는 끝납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굉장히 노력했다가 추락까지는 아니지만 추락이죠. 개츠비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연초에 지난 1년간 굉장히 행복했죠. 그리고 코스피 막 15,000 굉장히 들떴고 사실 무리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밸류에 대한 생각도 많이 안 했고 리스크에 대한 개츠비가 그거 마피아 돈 빌리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하지만 개츠비는 사실 데이지는 아니고 어떤 그때 사랑은 자기겠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간 거죠. 모든 걸 걸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왜 그레이트라고 하냐면 여기 화자가 나오는데 개츠비가 악당이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어리석기도 했지만 그 무모할 정도의 어떤 돌진 그건 위대하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개츠비라고 한 거기에 마지막에 그렇게 언급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나라 1년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금융시장이 그동안 되게 좀 낙후? 하여튼 주주가치 제고도 잘 못하고 좀 그렇게 느껴서 뒤늦게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거를 가지려고 쫓다가 조금 무리하다가 좀 좌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피해자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용히 천천히 상승했으면 어쩌면 지금쯤 많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개츠비가 인간적이죠. 그죠? 우리가 그때 또 그렇게 안 했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한 번에 9천까지 찍고 그때 재밌었잖아요. 그죠? 이제 좀 추스릴 때가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단일 종목 ETF 있지만 후유증도 그쪽 처음에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우리도 익숙해지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손 놓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이런 순수한 사랑은 했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국 코스피에 대해서. 네. 하지만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이 소설에도 그렇지만 데이지가 그렇게 막 엄청 뭐 여신 같은 그런 순수한 사람은 아닙니다. 개츠비가 개털인 거 알고 개츠비가 악당인 거 알고 바로 떠나고요. 나중에 개츠비 죽었을 때 사실 누구 하나 막 울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빨리 돈 버는 거 이런 거 사실 뭐 그렇게 막 보람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부터 좀 정돈하고 가면 저희는 이제 포텐셜은 충분하니까 너무 이렇게 내폭이라고 하죠. 스스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스스로 던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결론 안 되는데 사랑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 개츠비가 이제 데이지가 개츠비의 첫사랑이거든요. 이제 결론이 나왔다. 그죠? 데이지가 개츠비의 첫사랑이라서 우리 첫사랑은 또 이제 국장이니까 미장으로 가시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뭐 내년쯤
내년 요맘때쯤은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ETF 레버리지 그 수식 같은 거 필요하시면 올려놓을 수도 있겠는데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죠? 그냥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 이해하시고 하면 가운랜드 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하시고 그리고 너무 시장도 너무 막 외국인이 팔고 그런다고 당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좋은 지혜를 모아 좋은 해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굴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죠? 네. 다 이런 과정 거치면서 금융시장이 성숙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도 억지로 이렇게 이어 맞추느라고 좀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영화로 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영화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같은 거 안 하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에 고생하셨고 주말에 좀 쉬시고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